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리시 속도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세 번째 수업을,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알고리즘까지 보았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와 구조적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을 것이지만, 일단 이 전반적인 IT 소프트웨어 업무에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 분야 자체가 기존 소프트웨어들 그냥 동작을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품질, 소프트웨어들이 잘못 동작하거나 소프트웨어들이 문제가 생겨서 실제 서비스를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 못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적인 문제나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정확한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AI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꼭 이 사람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좀 더 많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소프트웨어 설계의 원리라고 하면 사실 소프트웨어는 이 그림처럼 사실 엄청 많은 라인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을 때는 요구사항 자체가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짤 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사용자는 명확히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만 알고 있고 그 기능들을 구현해달라고 저희한테 개발자들한테 소프트웨어 종사자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 이 요구사항을 잘 분할해서 우리 알고리즘에서도 얘기했지만 분할과 정보,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설계 원리를 활용해서 이 요구사항을 정확히 명시해 나가면서 문제 영역의 복잡성, 그냥 뭐 자판기, 음료 자판기 만들어주세요. 이건 요구사항이 명확하긴 하지만 요구사항을 이렇게 분할을 못한 상태죠. 그러면 이 요구사항의 분할을 그러면 가용 가능한 캔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총 40가지의 캔을 판매해야 된다. 그럼 결제 수단은 무엇인가? 현금, 동전, 카드,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 문제 영역의 복잡성을 줄여 나가면서 그 줄여낸 이 요구사항들을 분할한 상태에서 정복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애플페이를 자판기에서 구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 있다.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을 사용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 문제로 인해서 구현할 수 없다. 아니면 구현을 원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나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달라. 이런 기본적인 이 설계 원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디바이드 컨커가 있을 거고요. 이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 레벨 이 문제들을 쪼개어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상위 레벨에서 분할한 시스템, 서브 시스템들을 계속 점점 작은 서브 시스템들로 만들어 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냥 서브 시스템으로 부를 수 있는 수준은 뭐냐면 이 서브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컴파일 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그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 서브 시스템이 해야 되는 기능. 예를 들면 뭐 500원짜리를 넣으면 뭐 어떤 표시기에 500이 증가되게 100원짜리를 넣으면 표시하는 어떤 장치에 100원이 추가되는 그런 하나하나의 장치들을 서브 시스템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조립을 해서 음료 자판기라는 전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이 시스템 설계자는 문제를 서브 시스템으로 분할하고 이 분할한 이 서브 시스템들을 여러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다른 서브 시스템에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실행할 수 있고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독립적인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서브 시스템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이를 개발자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설계자는 이 서브 시스템들을 다시 조립을 해서 자기가 이제 분해를 했으니까 조립을 할 수 있겠죠. 조립을 해서 전체 시스템이 작동되게끔 만드는 것이 소프트웨어 설계의 원리의 큰 범주이고요. 이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이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체 지향의 특징과도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abstraction, 추상화라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추상화는 큰 흐름을 잃지 않으면서 그 흐름, 그 요구사항 분석한 그 요구사항은 만족하면서 이 점차적으로 문제 영역, 점차적으로 이 서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위 수준에서 제품의 구현을 먼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예를 들면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연, 월, 일을 받는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요구사항 분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이 명확한 요구사항 분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두 서브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상화를 하게 됩니다. 연, 월, 일은 너무 이게 상세한 수준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조립할 당시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기가 그냥 날짜이면 된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추상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과정,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연월 일의 요일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작성해야 된다 했을 때 이 단순히 만년 달력의 큰 흐름만 윤년은 생각하지 않고요. 날짜를 입력받고 요일을 출력한다. 이런 하나의 시스템 먼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려고 봤더니 알고 보니 윤년을 계산해야 정확한 요일을 알 수 있고 그건 그 다음 단계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일단 이 단계 시스템을 가지고 무언가를 구현해보고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다시 요구사항을 요청한 사용자한테 가서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빠른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추상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어에도 추상화가 있는데요. 윤년일 때, 윤년이 아닐 때 이런 것들을 물론 다 이렇게 일일이 명세할 수도 있지만 요 제어들을 크게 그냥 윤년 여부에 따른 요일 계산을 한다. 그럼 안에 사실 윤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모듈이 있지만 숨어 있지만 위에서 봤을 때 전체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서브 시스템이 알아서 요일 계산을 해서 준다라고 조립할 이 시스템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해소하겠습니다. 추상화에 있어서 이런 과정 데이터 제어 추상화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제어를 훨씬 더 서브 시스템을 너무 상세하게 서브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고 단순하게 구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속대 설계 원리로는 정보 은닉이라고도 하고요. 약간 C 언어 계열에서는 정보 은닉이라고 많이 하고, 자바 계열에서는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 모듈,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을 아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화랑 비슷한데요. 이 제어 추상화처럼 이런 기능을 한다. 여기에다가 값을 넣으면 어떤 계산을 해준다.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구성을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함수, 이 클래스, 이 서브 시스템이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이 모듈 내부에 내부 내용을 감추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내부 정보 접근을 제한해서 모듈 내부 혹은 모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개인정보, 뭐 자체적인 어떤 노하우가 들어있는 엔진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는 이 캡슐화해서 자체 기능들을 보호시켜 놓게 되면 설계 과정에서 이 다른 어떤 모듈들이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이 외부 모듈에는 어떤 변경을 발생시키지 않고 외부 모듈이 봤을 때는 그냥 값을 넣으면 결과가 그냥 나오니까 내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부에서의 실제 어떤 구현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소프트웨어를 내 시스템만 예, 건드리면 되기 때문에 좀 단순한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친구와 어떤 작업을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조별 발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조별 발표 내용에 있어서, 이, 내가 파워포인트를, 뭐, 예를 들어 그 발표 자료를 내가 만들어서 중간중간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굳이 다른 조별 팀원한테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자한테 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중간 과정을 이 캡슐화, 정보 은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다든지 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었든지 그런 거는 외부 요인들은 아무런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이 진행하는 것을 정보 은닉 캡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개발자들이 이런 이 개발 형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 단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개발이 있다면 함수 단위의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단계적 정제인데요. 이 단계적 정제라는 것은 프로그램 구조에서 점차 모듈의 세부 사항을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으로 이렇게 쪼개어 나가다가 마지막 이 서브 시스템을 아주 작은 프로세스로까지 만들어서 프로세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함수 단위로 쪼갠 다음에 함수 하나씩을 구현하고 그렇게 구현한 함수들을 순서대로 조립해 나가면서 큰 시스템, 큰 프로세스로 만들어내 가는 과정을 단계적 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을 단위로 해서요. 뭐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단계별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정제하는 것을 단계적 정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 모듈화는 사실 뭐 앞에서 말한 뭐 정보 은닉이나 단계적 정제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 모듈화나 단계적 정제 같은 경우는 어쨌건 그 상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구현하는 건데, 이 모듈은, 이,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면 이렇게 떼어낼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떼어내는 거. 내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 여러분, 윤년 계산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어, 특정 날짜를 입력하면 그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서브 시스템. 이런 것들은 꼭 특정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서브 시스템, 이 단계적 정제된 프로세스를 구현할 때 모듈화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듈화된 이 시스템을 나중에 다른 시스템을 구현할 때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듈들을 다른 프로그램 개발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모듈화라는 소프트웨어 설계 특징입니다. 그 다음 이 구조화 과정이 있는데요. 구조화는 뭐냐면 우리가 서브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 기존의 시스템을 순차 구조로 이렇게 분할해서 순차 구조에 맞추어서 하나씩 서브 시스템, 서브 시스템, 서브 시스템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 지금 이 시스템이 분기를 하기 때문에 분기 상태에서 여기서 서브 시스템, 여기서 서브 시스템을 구현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전부를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반복 구조가 있을 텐데 이 반복 구조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스템에서 어느 서브 시스템으로 반복된다. 아니면 이 구현이 너무 그렇게 하면 시스템이 너무 많이 쪼개질 것 같다. 이 전체를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 건지 이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나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그려질 거고 그 그려진 구조를 가지고 이 서브 시스템들을 어떤 형태로 분할할 건지를 고민하는 것이 구조화입니다. 네,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 추상화, 정보 운입, 단계적 정제, 모듈화, 구조화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분할 정보, 큰 시스템 하나를 여러 개의 작은 시스템으로 분할해가면서 작은 시스템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나누는 방법들이죠. 뭐 구조에 따라서 나눈다, 아니 모듈 단위로 나눈다, 아니면 정제해서 단계적으로 나눈다. 그렇게 나눈 이 서브 시스템들을 최종적으로 조립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설계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말하면 쪼개어서 구현하고 쪼개진 걸 합친다. 자, 그럼 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이 좋은 소프트웨어 설계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또 필요로 하게 될 건데요. 이 좋은 설계, 좋은 소프트웨어 이 설계 결과물이다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이 응집도와 코펜사인이랑 결합도, 커플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모듈은 결합도는 약하지만 응집도는 강한 이 결합도와 응집도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이 응집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응집도는 모듈 내부가 얼마나 강한 연관성으로 뭉쳐져 있는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소프트웨어의 모듈화, 모듈의 성숙도 수치를 말하게 되는데요. 모듈 내의 각 구성 요소들이 이 모듈이 예를 들어 윤년을 계산하는 모듈이다. 이 모듈이 삼각함수 사인을 계산하는 모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듈들이 공통의 목적, 사인이라는 값을 구하는 공통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근데 내부의 코드들을 보니까 사인을 계산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코드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응집도가 에,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응집도는 모듈이 하나의 임무, 대부분 다의 이 코드들이 하나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응집도가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듈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되고요. 그래서 모듈 내부 요소들의 응집도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의 응집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모듈 사이에
낮은 결합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집도는 높고 결합도는 낮은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응집도가 너무 높지 않으면 그러면 낮은 응집도는 높은 결합도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도를 최대한 높이고 결합도는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이고요. 응집도를 표기하는 뭐 다양한 이 순서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거 각 응집도들에 대해서 순서를 어, 나열하라. 기능적 응집도. 이게 결국 이제 모듈의 기능에 대해서 이 응집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모듈, 기능.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만 응집되어 있다. 데이터의 순서대로, 순차 구조로 그냥 응집되어 있다. 두 번째, 그 다음 교환. 이 동일한 입력 출력에서 그냥 데이터들끼리 입력과 출력이 있다. 그러면 교환적 응집도. 그 다음 이제 절차적 응집도는 이 모듈 자체가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자기가 순서대로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자체가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기능들이 다 순서대로 수행돼야 되고 그에 맞추어서 이 모듈이 만들어져 있다라면 절차적 응집도라고 보고요. 이제 가장 이제 중간 수준이고 시간적 응집도는 그냥 특정 시간, 순서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1시간 한 번씩 실행되는 기능이다라면 그냥 시간적 응집도로 다 넣어놓은 거. 아니면 논리적 응집도는 보통 라이브러리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유사한 성격, 사인 구하는 기능이랑 탄젠트 구하는 기능이랑 코사인 구하는 기능이랑 이런 거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일을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우연적 응집도는 정말 우연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기능들을 다 모아놓은 수준을 우연적 응집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응집도 높으면 좋은 모듈화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수록 이 응집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결합도인데요. 결합도는 모듈과 다른 모듈 간의 연관 관계. 그래서 모듈이 뭐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모듈들 간의 의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모듈을 실행하려면 B 모듈이 중간에 계산을 같이 해줘야 된다든지, B 모듈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된다든지. 사실 그렇다면 서브 시스템으로 분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모듈이 혼자 실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이 소프트웨어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모듈들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이 만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합도는 이 높을수록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끼리는 교류가 없이 모듈 스스로 모든 연산이나 처리가 다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도는 프로그램 요소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표시해주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 모듈의 독립성 및 응집도랑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듈이 서로 옆에 있거나 뭐 없거나 완벽하게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면 독립적인데 독립적이라는 말은 상호 교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로 이 옆에 있어서 계속 값을 주고받고 뭐 연산하고 이러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결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듈들끼리 이 A 모듈을 바꾸면 B 모듈도 영향을 받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B 모듈을 또 고쳐야 되잖아요. A 모듈을 고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결합도는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 그럼 이 결합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 모듈들끼리 변수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정보, 제어 정보, 중간에 자기들이 바꾼 어떤 제어 정보를 교류하게 되면 모듈 사이의 결합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합도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면요. 결합도가 약한 것은 자료 결합도. 단순히
단순히 자료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그 정도의 예, 요소로 모듈들을 사용하게 되면 결합도가 약한 자료 결합도라고 하고요. 스탬프 거민. 그러니까 스탬프는 이제 우리가 스탬프 찍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큰 자료들, 아주 큰 자료들을 직접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이 스탬프 검사 받고 내가 개인정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10,000건을 검색해. 내 모듈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모듈 정도만 쓰는 게 스탬프 결합도이고요. 이런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다음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순차 구조상 다른 모듈이 나를 순서대로 실행해야 돼서 그 모듈 간의 결합도가 있다. 그 정도는 외부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제어 결합도 정도는 아직까지는 결합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외부 결합도부터는 이제 외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부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기능들 자료들, 변수들을 외부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외부 결합도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듈을 합치면 좋은데 뭐 못 합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결합도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 공유 결합도는 이 외부 결합도를 합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모듈들이 이 공유 결합도를 가지는 모듈들을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합치려면 전부 다가 합쳐져야 되고 또 분해하려면 전부 다가 분해되어야 하는 어떤 공유해서 쓰는 어떤 모듈이 있을 때 이런 공유 결합도가 발생하게 되고요.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 두 개의 모듈이 같이 실행돼야 되고 같은 자료를 쓰는 아주 높은 결합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내용 결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이 결합도들을 순서대로 다 외우시면 좋고 뭐 거기까지 불가능하시다면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다. 응집도는 어떤 기능의 집합, 기능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합도는 자료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가져와서 써야 되는 안 좋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분만 쉬고 구조적 설계, 이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 중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자, 그럼 계속해서 구조적 설계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를 아까는 이제 시스템 단위에서 서브 시스템으로 쪼개어 가면서 살펴봤는데, 이 구조적 설계는, 어느 정도 이제 요구 분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들, 이런 버블 차트나 자료 흐름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적 설계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모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는 이런 버블 차트나 자료 흐름도를 가지고 구조적 설계에서 어떤 시각화 자료를 가지고 요구 분석하는 요구자, 사용자한테 가져가서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들이 이런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이런 단위로 묶어서 개발을 할 거다. 아니면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이터의 흐름들이 이런 형태로 가더라. 사람이 게시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게시물 작성 폼과 작성을 통해서 게시물 정보를 추가하고 게시물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회를 하고 조회한 후에 상세 조회를 하고 상세 조회한 상태에서 수정을 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구조를 기능 단위로 쪼개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하나의 그림으로 기능 단위로 쪼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이 제어의 흐름에 반복, 아니면 선택, 함수 단위의 뭐 그런 기능들로 이 소프트웨어를 분석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위로 쪼개진 걸 가지고 모듈 단위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 구조적 설계를 할 때 이 기능들을 어떤 형태로 분석을 하냐, 뭐 앞에서처럼 뭐 서브 시스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전체 흐름을 다 DFD나 플로우 차트 같은 걸 그린 다음에 모듈들 간의 어떤 구성을 서브 시스템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에 첫 번째로는 이제 변환 흐름 중심 설계라고 했어요. 데이터는 어쨌건 입력받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입력받은 값들을 변환하는 흐름, 그리고 이 변환한 흐름을 출력하는 흐름, 크게 이 세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서 모듈들을 계층으로 구성해서 이 모듈 간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흐름을 하나의 이 흐름으로, 변환을 하나의 흐름으로, 출력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세 개의 흐름으로 나누고 이 각 세 개 흐름에 해당하는 제어 모듈을 만들고요. 그러면 입력 제어 모듈들은 입력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부 또 하위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입력 제어 모듈끼리 묶어놓고, 변환 제어 모듈은 변환 제어 모듈들끼리 묶어놓고, 출력 제어 모듈은 출력 제어 모듈들끼리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뭐 다른 사용이 필요할 때 이 모듈들을 단위로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환 흐름 중심 설계라고 하고요. 입력, 변환, 출력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이 트랜잭션 흐름 중심 설계인데요. 트랜잭션 흐름은 그러니까 자료라든지 어떤 흐름 자체가 다른 흐름, 다른 자료한테 새로운 어떤 행위, 트랜잭션을 만들어지게 할 때, 그 트랜잭션을 기점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이 트랜잭션 흐름 중심 설계입니다. 그래서 입력, 변환, 출력이 아니라 A가 T한테 신호를 주면 T가 그 상황에서 여러 개의 어, 모듈들한테 분기를 하더라. 그러면 요 분기 하나하나를 모듈로 그 분기의 기점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이 트랜잭션이 이런 분기를 만들게 내게 하는 이 원인을 또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이런 형태로 이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입력 제어는 뭐 어쨌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트랜잭션들을 만들어내는 흐름, 그리고 이 트랜잭션, 얘가 어떤 신호를 발생시키면 어떤 모듈이 이 입력을 가지고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더라. 그런 형태로 트랜잭션 제어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 구조를 맞추어 가면서 하나하나의 이 모듈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모듈들을 재사용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구조적 설계의 트랜잭션 흐름입니다. 크게 두 개, 변환 흐름, 입력, 변환, 출력. 트랜잭션은 이 트랜잭션이 분기할 때마다 각 트랜잭션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시험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어떤 DFT 플로우 차트에서 트랜잭션 흐름 중심 설계를 하면 어떤 모듈들이 분리가 되냐, 아니면 변환 흐름 중심 설계를 하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냐, A, B, C, A, B 이렇게 나누어서 이 모듈들을 나누어 가는 것을 이 문제로 내는 게 이쪽 영역에서 많이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설계의 기초적인 시스템에서 서브 시스템, 그리고 각 주상화 캡슐화, 그리고 모듈부터 시작해서 구조적 설계까지를 살펴봤고요. 여기까지는 실제 이 소프트웨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할 때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 소프트웨어 혼자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뭐 센서, 외부에 아주 멀리에 있는 데이터,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랑 통신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를 건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 그래서 그리고 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단순하게 우리가 만드는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나 혼자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네이버랑 연동이 돼서 네이버의 어떤 실시간 변환 같은 것들을 실시간 순위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의 이 실시간 순위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올까? 그리고 받아온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전반적인 구조들을 고민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프트웨어 설계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쪼개서 보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이 소프트웨어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외부의 다른 소프트웨어랑 어떤 형태로 통신을 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인터페이스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실제로 영향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의 개발이 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청사진, 어떤 설계도 같은 것을 그리는 작업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거는 뭐 사용자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 부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구조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집합이라고 하고요. 뭐 미런 안 같은 경우는 모듈, 프로세스, 데이터, 이들의 구조,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확장되고 수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기술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통해 시스템의 유연성과 성능,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전반적인 것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도 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소프트웨어 설계보다는 좀 더 큰 영역의 설계이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뭐 하는 기준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IEEE의 IEEE 1471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모델, 뷰, 이 모듈들마다 특정한 기능들을 하는 모듈들이 있는데 모델의 기능을 하는 모듈, 뷰의 기능을 하는 모듈, 뷰 포인트의 기능을 하는 모듈. 이 각 모듈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모듈을 바꾸고 싶으면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요 위치에 해당하는 모듈을 가져와서 여기에 끼우면 내가 그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런 이 구조들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그 건물을 보면 계단이 있냐, 엘리베이터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이 건물에서의 상하 이동을 위한 수단,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상하 이동을 위한 수단을 계단으로 구현할 것인지, 엘리베이터로 구현할 것인지, 뭐 에스컬레이터로 구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특정 위치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뷰포인트에 저게 아니라 다른 걸 쓰고 싶어. 그러면 다른 아키텍처에 있는 뷰포인트 모듈을 가져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물론 뭐 일반적인 모든 소프트웨어 설계는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어 하냐. 그래서 그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아키텍처 선택을 해서 이 앞에서 봤던 IEEE의 1471 아키텍처를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아키텍처를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아키텍처로 개발할 건지 선택한 다음에 해당 아키텍처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설계. 그리고 설계된 아키텍처를 검증 및 승인.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아키텍처, 이 설계도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면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 내부에는 각 이 서브 시스템 아니면 프레임워크, 이 프로세스, 각 기능별로 이 아키텍처마다 어떤 형태로 구현해야 되는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각 아키텍처 스타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단순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은 저장소 구조입니다. 저장소. 우리가 보통 이 데이터를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서브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계속 만들어지고 다른 서브 시스템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만 하고 데이터를 여기에 공유해서 관리하기 위한 구조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이면 이 저장소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 구조에서 사용하는 뭐 코드 최적화, 의미 분석기, 구문 분석기, 토큰 분리기, 원시 코드 디버거, 런타임 디버거, 코드 생성 기와 같은 외부 이 저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시스템들을 구현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이 저장소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게시판이라든지 뭐 데이터를 검색하는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능들이 주로 사용될 거다. 그래서 이 구조에 맞게 이 저장소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개발하는 뭐 회사에 가서 개발하는데 이런 단순한 저장소 구조는 요즘에는 뭐 그냥 프레임워크 가져다가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크게 이런 저장소 구조를 개발할 때 사용하실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스타일, 예를 들면 MVC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하고 윈도우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넘어갈 때 배우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부터는 10분 쉬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